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후 중고등학교와 군대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혹시 내 사진도 이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한 건지, 또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건지 잠시대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분들 가운데 경매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경매 초보가 꼭 알아야 하는 권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 대란을 끝내겠다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어요. 네, 어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통령과 국회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면택 회장은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에서조차도 사고를 당해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병원도 가지 못하고 숨져가고 있다. 교수들은 버티고 또 버티다가 번아웃이 돼서 이제는 조용한 사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의 현실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철저히 사망 직전으로 국민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면택 회장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간호법을 중단하고 의료개혁 특위도 중단을 하고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을 파면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요구안에 들어있고요. 학생들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대한의과대학 의전원 학생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역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2학기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면택 회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도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일전에 그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만났잖아요. 또 여권에서도 일부 대통령실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방금 전에 보시면 이면택 회장 요구안, 의협의 요구안은 그대로예요. 의대 증원 다시 백지화 시켜라. 간호법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사실 한치도 양보하지 않은 내용들을 다시 꺼내온 겁니다. 대통령실은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계와 협상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금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료 대란 우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밝힌 건 지금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추석 연휴에 대비한 대책도 준비해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설명한 건 이렇습니다. 일단락된 다 이미 끝난 증원 문제를 계속 집착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필수 의료 살리기 위한 과제에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고요. 그 대통령실이 말하는 관리 가능한 수준, 지금의 의료 공백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의료계는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반응이고요. 또 정치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면 사실 어떻게 좀 전공의협회와 좀 얘기를 해보려던 전향적인 내용을 꺼내려던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좀 입장이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한편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속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부가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죠. 네, 우선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오전에 있었는데 올해 8천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는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의료계와의 타협이라든가 입장 변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또 그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해서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는 간호사법 제정을 요청을 하고 또 보건의료노조에는 파업 철회를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분들 등등
정말 본인 생활까지 뒤로하고 경무를 버티면서 묵묵하게 환자들을 지켜주고 있고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진심으로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정도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간호법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일이 본회의잖아요. 그래서 원래 국회가 내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어제도 국회 복지위가 전체 회의 열어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 향해서 간호법 처리하는데 야당 태도가 기대와 달리 매우 소극적이었다. 우리 같이 좀 논의하자. 이런 거고요.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거예요. 이거 윤 대통령 거부권으로 불발된 건데 우리가 거부권 하라고 했냐. 거부권 아니었으면 이미 제정이 됐을 건데 이제는 야당 탓을 하고 있다. 거부권 써놓고 본인들이 급하다고 야당이 소극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부딪힌 건데요. 이렇게 공방이 이어지면서 어제 회의는 결국 산회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또 본회의가 열릴 내일 오전에 먼저 이 간호법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부터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우리가 이미 많이 양보했는데 여당은 어떤 노력도 없이 자기들이 요구하던 기존 안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대로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니 진전된 안을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근데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 주된 쟁점은 이겁니다.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게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여당이 갖고 온 게 이렇게 모호하고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시행령으로 정부가 임의로 업무 범위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정할 수 있으면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은 일단 급한 불 끄려면 조속하게 법안부터 통과를 시키고 디테일한 건 좀 나중에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자 이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입장은 다른데 지금 또 당장 내일 모레 보건의료노조가 또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양쪽에서 어쨌든 간 이 간호법을 좀 어떻게든 처리를 해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여야의 발걸음도 바빠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 열리기 전에 보건복지위 회의를 소집해서 긴급 심의해서 본회의까지 올릴 가능성도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어요. 네, 요거 조금만 요약을 해보면 앞서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이사 6명을 선임을 했죠. 이때 2명이 의결을 했습니다. 원래 5명인데 네. 2명이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 이거 막아달라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이 이것을 인용한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임명한 새로운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해진 겁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봤냐면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때 지금의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현직자와 후임자들의 지위가 똑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데 후임자가 존재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에 어떤 피해를 입는다.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재판부는 이렇게 본 거고요. 그러면서 또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법원은 이 2명이 의결을 했잖아요. 방문진에서 방통위에서. 근데 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정당한지 이것도 좀 다퉈볼 필요가 있다. 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단지 2명 가지고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어떠한 그런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5인 체제 방통위인데 대통령 추천을 한 2명만 가지고 주요 정책 결정하는 거 이거 위법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이날 법원 결정 나고 나서 방통위는 즉각적으로 보도자료 내고 항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사선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거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또 서울고법 다시 가면은 이제 본안 소송까지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쨌든 간 이로써 법원 1심 선고 날 때까지 기존의 이사회가 역할을 하게 되고요. 당분간은 MBC 경영진 교체나 이런 역할은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진행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자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됐어요. 네, 이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에 어떤 막말들을 어떤 발언들이 문제가 됐는지 노동관이나 이런 것들 우리도 많이 이 시간에 다뤘었는데 이제 어제 관건은 그거였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런 질의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자가 과연 어떤 생각을 밝힐지, 어떻게 바뀐 생각, 어떤 사과를 할지, 어떤 말이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는데 먼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김문수 후보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다. 뇌물 같은 거 모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자 이제 또 야당 쪽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국정농단,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명시돼 있다. 탄핵의 주된 사유였다. 이렇게 반박이 나왔어요. 그러자 또 김문수 후보자는 동의할 수 없다. 헌재 결정이 문제가 있지만 헌재가 결정한 거니까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는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그 과거에 자신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말했냐면 제야 속에서 외치던 청년기 저의 말과 국회의원 때의 말, 도지사 할 때의 말, 또 오늘의 김문수의 말은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라는 발언에는 생각이 바뀌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여기에는 바뀌지 않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모호한 대답을 했어요. 또 세월호 참사를 두고 죽음의 구판이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가족 사과를 촉구했더니 그런 식으로 강제로 사과를 요구할 수는 없다. 청문회라고 무조건 사과하면 안 되고 세월호는 과도한 게 맞다. 거듭 기존의 본인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과거 발언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전문성 논란도 있었죠. 네, 이게 야당 측에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지금 정상으로 보이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자 김문수 후보자가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처음 들었다. 우리나라 임금 상승하고 있고 실질 임금도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임금 올리고 있어도 사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실질 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라도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실질 임금 2년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 그 감소폭도 더 커지고 있는데 일단 고용노동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일단 이날 어제 청문회는 사실 공방이 너무 많아서 이제 파행도 됐고 후보자가 그럼 어떤 정책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사실 들여다볼 시간은 별로 없었는데 조금 얘기가 나왔던 건 김문수 후보자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대법원이 인정했던 현대제철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이것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미뤄졌던 여야 대표회담은 추석 전에 열릴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일단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퇴원을 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당무에 복귀를 하고요. 이 대표가 이렇게 당무 복귀하게 되면서 대표회담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어제 양측 당대표 비서실장이 협상을 했습니다. 추석 전에 열자,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라는 거고 둘 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 질질 끌어봤자 이제 또 민생 드라이브를 또 걸어야 돼. 그렇게 해서 당대표로서 어떤 업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도 하고 그게 추석 전에 또 민심을 좀 끌어내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회담 앞두고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일전에 한동훈 대표가 회담 모두 생중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생중계만이 회담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그럼 모두 발언을 공개를 하고 비공개로 협의한 뒤에 회담 결과를 일부 공개하는 정도로 좁혀졌다. 이 정도로 가닥이 잡힌 걸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세부 의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이 올리려는 의제는
최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급 25만 원 지급하는 거, 그리고 지구당 부활 이런 세 가지를 얘기를 꺼내고 있고, 그 국민의힘은 정쟁을 중단하자, 정치 개혁을 해보자, 민생 회복 이렇게 세 가지 안건 회동에 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건데 서로 간극이 아직까지 좀 너무 커요. 그래서 의제 협상 계속 이어가서 이견 좁힌 다음에 회동 날짜 다시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야 양자 회담이 성사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민생 법안부터 좀 빠르게 하자. 그러니까 공방하고 무관하게 우리 일종의 패스트트랙 같은 거 만드는 거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정치에 어느 정도 다툼도 있고 뭐 투쟁도 있고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끼리 간에 그런 공방하고는 무관하게 민생 법안 별도의 트랙으로 가자. 뭐 예를 들어서 특위처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좋은데 그걸 또 뭐 정례적으로 해도 좋고 이런 식의 내용을 열어놨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당대표 후보자 시절부터 말했던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왜 아직도 모른 척하고 있냐 이런 반응인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 발의는 하지 않고 용산 마음 먼저 헤아리면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으니 안쓰러운 마음마저 든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대표 지금 살짝 말을 바꾸고 있어요. 야당이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건 여권 분열을 노리는 포석이다. 우리가 그거에 따라갈 이유가 없다. 정 급하면 최상병 특검법 민주당이 새로 발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사람 가지고 지금 당대표 회담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격한 반응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가 22대 첫 정기국회 개회식 일정에 가까스로 합의를 했어요. 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식 다음 달 2일에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회식하고 개원식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민주당은 개회식하고 동시에 국회 개원식 같이 치르는 방안을 추진을 했는데 여당하고 공방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개회식만 9월 2일에 열리게 되고요. 일단 대통령이 불참을 하고 여당 반대하면서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 개원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원래 참석을 해서 통상적으로는 축하 연설을 같이 해요. 그렇지만 반면에 개회식은 국회 자체적으로 치러지는 거라 두 개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 없이 개회식만 하겠다는 건데 그럼 끝내 개원식이 무산이 되면 22대 국회는 그 1987년 체제 이후에 개원식 없는 첫 국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 이제 개회식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되고요. 9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 질문 이어가고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곳곳이 아직 빗길입니다. 조심 이동 부탁드리는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양방향 서울시 구간과 빗길인 수원을 중심으로 차가 많고요. 부산 쪽은 이후로도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7km 구간 차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후 남구미 부근 4차로와 갓길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대 서울 쪽 옥천 1터널 부근 작업 정체 오늘도 꾸준해서 금강 일대 지나시기 불편합니다. 수도권 제일순환선 양방향 송내를 중심으로 차가 많은데 특히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부터는 6km 구간이나 답답하고요. 이 밖에 작업 정체입니다. 목포 쪽 서해안고속도로 금천과 순산터널 매송 일대 또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더디다가 해미 부근으로는 1차로 노면 작업 여파 크게 받고요. 울산고속도로 양방향 울산 분기점 부근 2차로와 호남선 천안 쪽 남장선 분기점 부근 또 김제 부근으로 각각 2차로 작업 여파 크게 받습니다. 또 서울시내는 구리 쪽 강변북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불특정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돼서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며칠 동안 뉴스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 네.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피해자 중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있었고 교사, 여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SNS에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돌고 있는 곳만 100곳도 넘어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사진도 이용된 거 아닌지 이런 공포심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야기하기도 참 조심스럽고 또 충격적인데 예를 들면 이른바 겹지인방이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이 서로 아는 특정 여성의 정보를 공유하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희롱을 한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들이 활용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메신저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서 검열 이런 것들을 좀 피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가지고 좀 활용하는 부분이 특히나 많았고요. 또 이제 이번에 활용했던 것이 이른바 봇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카톡방에 자동으로 이제 그 카톡이 아니죠. 이제 이 텔레그램 방에 특정 서비스를 연결해 놓은 툴을 활용을 하면 이제 뭔가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들까지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또 미성년자 당연하고 교사의 여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자, 충격적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딥페이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네, 일단은 딥페이크란 말 자체는 이런 성범죄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는 말 자체는 원래 그거 이제 AI 쪽에 딥러닝을 얘기하는 거고 페이크는 결국 가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AI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속이는 것 이게 이제 딥페이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워낙 최근에는 이 원본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교묘하게 바꾸는 것들이 고화질로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합성 사실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정교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대부분 이 딥페이크에서 활용되는 것이 이른바 페이스 스왑 이래서 얼굴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존에 있었던 영상에다가 이제 사람의 얼굴을 원래 있던 주인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합성을 하듯이 얼굴은 그대로 있는데 몸을 그린다거나 이제 바꾼다거나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생성형 AI 기술 우리가 이 시간에 되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적 장점 중에 하나가 텍스트 투 이미지, 그러니까 글자를 쓰면 이미지를 잘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을 악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딥페이크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던 영상이나 이미지에다가 바꿔 끼는 거란 말이에요, 얼굴을.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떤 거냐? 얼굴은 두고 몸을 그냥 그려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 형태가 아니라 이 AI가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로 우리가 있었던 사람의 모습에다가 몸만 갈아 끼는 거죠. 근데 몸만 갈아 끼는데 그거를 그림을 그리듯이 원리는 그건데 그 그림이 거의 사진급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원래 그냥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는 것들까지 나오다 보니 이 생성형 AI라는 기술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쓰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또 활용이 되니까 이게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가해자가 한둘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인즉슨 딥페이크를 만드는 게 또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딥페이크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면요 쉬운 것뿐만 아니라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원래는 이제 AI 쪽에 좀 좋은 쪽으로만 좀 많이 쓰고 이제 활용을 하고 일하는 쪽으로 쓰다가 네. 이 이 부분을 좀 살펴봐서 저도 좀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건 죄가 없어요. 도구라는 건 중립적인데 이 중립적인 도구를 활용하거나 악용하는 서비스들이 나온다는 게 문제인데 아니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도 되나 하는 것들이 해외에 몇 개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이미지를 넣어요. 뭐 심지어 어떤 것들은 SNS 계정만 넣으면 자동으로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SNS 계정에 오. 연동이 되면 이 사람의 보통 얼굴이나 또 요즘에는 전신이 나오는 컷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걸 얘가 AI가 자동으로 인지를 한 다음에 얼굴하고 나머지를 자동으로 딱 얘가 인지를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 안에 얼굴은 이거고 몸은 이거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몸을 맘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바꾸는데 그거를 좋은 쪽의 기술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쇼핑몰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쇼핑몰에서 실제로 사진을 찍지 않아도 이 모델의 모습에서 막 사진을 이제 옷을 막 바꿔서 갈아 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갈아 끼는데 이거를 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를 붙이는 것도 되지만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그리는데 이 기능을 악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거의 뭐 나체의 모습을 그냥 그려내는 거죠. 그려내면은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마치 이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찍은 얼굴의 사진 포즈에 그 포즈에서 실제로 이제 몸만 그렇게 되니 근데 이렇게 되는 게 기술적으로는 제가 이제 실제로 해봤는데 20초 안에 돼요. 20초 안에. 네. 보통 딱 넣고 돌리면 20초면 끝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유료 서비스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돈을 안 내면은 아예 안 되게 하거나 막 2-3시간짜리를 하는데 돈을 내게 되면 그걸 20초 안에 막 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 딥페이크 이제 아까 말씀 텔레그램에는 이걸 연동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이런 웹 서비스는 내가 만들면 기록이 남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약관에 그런 게 있어요.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서비스를 만든 쪽이 그런 얘기까지 써놓고 있는데 텔레그램의 이런 메신저는 어떤 식으로 구조가 돼 있는 거냐? 요즘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조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 컴퓨터나 서버에 설치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나와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 형태니까. 근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아까 좋은 쪽으로 쓰면 옷 갈아입히는 쪽으로 쓰이는데 이걸 악용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나체의 모습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웹 서비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컴퓨터나 서버에다 설치를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그램 이런 데서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한테 요청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이미지 파일을 사진에 올리듯이 반대로 이 서버에다가 이제 메신저로 던지면 메신저에서 그걸 자동 AI 챗봇이 마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 결과물을 주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받는 건 대부분 다 뭐 예를 들면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여기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SNS나 아니면 사진 한 장 안 올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즘에 또 이제 제가 뉴스들을 보니까 그래서 뭐 SNS에 사진 안 올리면 되지 않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동영상이나 유튜브나 이게 제가 왜 충격적이냐면 이미지 한 장만으로 영상까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이미지로 뚝딱 되지만 제가 또 최근에 체크하고 있는 게 영상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예전에는 딥페이크가 초반에는 영상을 만들려면 그래도 이 사람의 여러 각도의 사진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면 왼쪽으로 있거나 90도로 있거나. 근데 실제로 제 노트북에서 테스트해 본 건데 제가 이제 뭐 이런 사람 할 수가 없으니까 워낙 이제 이쪽에서만 일론 머스크 사진, 일론 머스크의 그냥 앞모습 있잖아요. 그 앞모습 한 장만 넣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실제 일론 머스크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상을 만드는 걸 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거를 제가 이제 가지고 예를 들면은 유튜브 같은 데 실시간 방송을 한다. 이게 돼요. 근데 이제 제 컴퓨터는 성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게 뚝뚝 끊기긴 하는데 이게 이제 좋은 컴퓨터에서 제대로 된 성능에서 뭐 비싼 뭐 요즘에 뭐 몇 천만 원 넘는 컴퓨터에서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지 않는 걸로 막을 수 있다 수준은 확실히 넘어갔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전화 소장님은 네. 더군다나 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명사진 한 장이면 돼요. 증명사진. 그럼 증명사진 한 장 우리나라에서 못 구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왜 문제냐. 지인들끼리 자꾸 아는 사람의 이미지 한 장을 보내니까 네. 우리가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딥페이크라는 말 자체가 불법 영상을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워낙 성범죄가 많아지다 보니까 딥페이크하면 불법 합성, 특히 뭐 성적인 영상물로만 좀 인식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말씀드린 것처럼 딥페이크를 정말 또 이것도 잘 쓰면 좋아요. 잘 쓰면. 예를 들면 잘 쓰는 사례 중에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게 일전에 이제 제주 4.3 이제 기념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추모식을 할 때 그 제주도에 계시는 그 할머님 그분이 이제 제주 4.3 사건 때문에 그때 이제 할머님이
이제 본인의 아버님을 기억도 못한 상태에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아버님을 다시 살리는 프로젝트를 이번에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수많은 이제 사진이나 사진 속에서만 봤던 아버지를 실제 모습과 영상을 보고 만나는 이런 감동적인 것들도 충분히 딥페이크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갖고 제일 많이 이제 악용하는 게 바로 이 성적인 부분.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올 초에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X라고 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영상들이 퍼지면서 이게 이제 미국 전체 정치적인 이슈까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 딥페이크라는 기술이요. 1, 2년의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2021년에도 라디오에서 했더라고요. 네, 똑같은 얘기를 라디오에서 하고 똑같이 기술 얘기하고 기술이 더 올라가는데 이거 준비 안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2022년 말에 이제 챗GPT 나오고 생성형 AI가 빨리 진화되니까 예전에 이게 다인지 달라진 건 옛날에 1시간 걸리던 게 지금은 1분 혹은 30초로 바뀌었다 더 뿐이지. 쉬워졌다. 그뿐이지 이 현상과 상황은 2021년도 동일했고요. 더 옛날로 내려가서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게 2019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게 한두 사람의 그냥 일탈이다. 아니면 이게 뭐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을 처벌한다. 과연 이걸로 우리가 이 현상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네. 이게 진짜 우리가 좀 근원적인 접근이나 혹은 이런 AI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봐야 되느냐. 좀 이런 근원적인 얘기를 정말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표현을 제가 2021년에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였는데 지금도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이라도 좀 우리가 좀 근원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이 좀 이번에 좀 많이 듭니다. 네. 아니 해외에서는 네. 딥페이크 합성물과 관련된 규제가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 네.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도 이미 2019년, 2021년도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제 논의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논의되는 게 참 이것도 여담인데 우리만 법이 그 발전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해외도 네. 비슷하군요. 해외도 2023년도나 돼서 이제 10월 30일 날 바이든이 이제 AI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2024년 포괄적 AI 규제법 제정이 추진됐고요. EU에서도 2023년 말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왜 그러느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정말 개인들에게 이슈가 됐을 때는 그랬는데 오히려 이걸 촉발시킨 게 올 초에 말씀드린 테일러 스위프트 네. 이슈거든요. 선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권과 영향력이 있게 되니까 이런 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좀 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정말 지금도 수많은 10대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처벌도 처벌인데 사실 이걸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부분 역시도 기술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 역시도 플랫폼 관점으로 보면 기술은 여러 가지고 그 기술이 대부분 다 또 비슷해요. 딥페이크 만드는 건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리를 설명드리면 네. 우리가 해킹을 하는 걸 AI가 해킹하는 걸 막을 때 또 다른 AI를 갖고 이걸 계속 감지하는 방식으로 만들거든요. 네. 그럼 비슷한 형태로 만드는데 여기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만드는 게 탐지하는 것보다 빠르다. 그래서 이제 10개 만들면 10개를 실제 맞는지 확인하는지가 느려요.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넣는다는 게 어려운 게 있고 두 번째는 그 기술을 넣게 되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역으로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데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서비스 자체가 느려지거나 서비스 자체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기술을 만들어 놨어도 기본적으로 이 기술을 제대로 꼭 법적으로 적용을 시키거나 아니면 네.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네. 반강제로라도 늘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 발전은 하고 있지만 이 방어하는 확인하는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딥페이크를 만들어내는 이쪽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돈과 그리고 그 안에서 구조적인 문제와 비즈니스의 원리가 여기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면 네. 아무리 플랫폼이 느려진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꼭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넣도록 강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이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한두 사람의 피해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AI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로 이런 안전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입해야 되고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 형태로 보나 의미로 보나 다 비슷해서 서로 혼동하기 쉬운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예로 어느와 여느를 들 수 있습니다. 어느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느와 혼동하기 쉬운 뜻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어느는 둘 이상의 것 가운데 똑똑히 모르거나 콕 집어 말할 필요가 없는 막연한 사람이나 사물을 이를 때 씁니다. 관련되는 대상이 특별히 제한되지 않음을 이를 때 쓰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어느 부모도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또는 저는 음악이라면 어느 장르든지 관계없이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느는 그 밖에 예사로운 또는 다른 보통의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고요.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 올여름은 여느 여름보다 더 더운 것 같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같은 예문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어느와 여느의 차이를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올여름은 어느 해보다 더웠다. 이 말은 올여름이 가장 더웠다는 뜻이고요. 올여름은 여느 해보다 더웠다라고 하면 다른 보통의 여름보다 더 더웠다는 뜻이니까 가장 더운 여름이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저녁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5에서 최고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 목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가 5에서 60mm, 경상도 해안은 20에서 최고 80mm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흐리고 소나기나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은 곳이 많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이 대구 33도, 서울과 대전, 부산 32도, 광주와 제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오늘 낮 기온이 강릉과 포항 29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일본을 향하고 있는 10호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상에는 차츰 풍랑특보와 태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내일부터 경상도 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려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역대 최대인 78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면 혜택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손승태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35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부천 호텔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호텔 업주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제주공항에서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돼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요. 네, 제주에서 승객 171명을 태우고 김포로 갈 예정이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기체 고장으로 활주로에 2시간 넘게 멈춰섰는데요. 이 때문에 제주공항 활주로가 2시간 넘게 폐쇄됐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비행기들도 옴짝달싹 못했고요.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 4편이 결항됐고 20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항공기마다 탑승객 수백 명이 2시간에서 3시간 넘게 기체에 갇히면서 일부는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 비행은 계속해서 밀리고 지친 아이들은 칭얼거리고 승객들은 곤욕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고장난 항공기가 겨우 견인차로 옮겨지고 활주로 운영은 어젯밤 11시 반쯤 재개됐습니다. 폐쇄했던 활주로가 2시간여 만에 운영이 재개됐지만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 운항 금지 시간이 겹치면서 승객 수백 명이 제주에 발이 묶이기도 했는데요. 대한항공 측은 고장난 항공기 탑승객에게 대체편을 제공하는 한편 문제가 생긴 기체를 오늘 점검해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이스라엘에 대거 입국해 논란이에요. 네, 180여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제 종교 행사 참석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행히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이들에게 조속한 출국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은 최근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암살 이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인데 특히 지난 일요일 새벽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정면 충돌에 일촉즉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는 여행 경보 3단계가 발령돼 있고요. 접경 지역은 흑색 경보,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가 내려진 상태인데 그제 추가로 입국한 180여 명을 포함해 현재 약 680여 명이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어요. 네, 요즘 먹거리 물가 참 살벌합니다. 특히 폭염으로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장이라도 볼라치면 채소 판매대 앞에서 들었다 놨다 한참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가뜩이나 추석까지 앞두고 있어 비상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무 한 개 가격은 3,901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5% 넘게 올랐고요. 배추 한 포기는 7,306원으로 26% 넘게 상승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무 한 개만 해도 벌써 10,000원이 훌쩍 넘고요. 시금치 한 단이 15,000원에 육박할 정도고 고추부터 상추까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한 달 넘게 지속된 불볕더위 때문인데 이 때문에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리는 비용도 더 들게 생겼는데요.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28만 7,100원으로 지난해보다 23,830원, 10% 가까이 높아졌고요.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5%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들은 이처럼 고물가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6%로 소폭 반등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달 2%대 초반, 다음 달 2% 내외로 점차 안정화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전문가들은 통계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의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로 오랜 기간 지속된 인플레이션을 꼽고 있습니다. 수년째 오름세가 이어지다 보니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졌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여기에 더해 채소와 과일, 외식 등 사람들이 자주 마주하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특히 많이 오른 것도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는 들썩이는데 우리 쌀과 한우는 값이 떨어질까 걱정이라고요. 네, 이른바 밀어내기 공급 물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정부가 수급 조절에 나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의 재고를 털어내려는 농가 수요가 몰리면 단순한 가격 하락을 넘어 관련 생태계가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추석 전에 구곡, 묵은 쌀을 사들이고 한우는 할인 행사를 확대해 재고를 소진하는 투트랙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1년 내내 먹는 쌀은 당장 소비를 늘리기 어려우니 공급을 줄이고 소고기는 추석을 계기로 소비량을 늘려 누적된 사육 물량을 덜어내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너무 내려서 문제라면서 수급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통상 추석 전 주요 성수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비축분을 풀어가면서 이 수급 조절에 나서는데 상당히 대조적인 상황이죠. 실제로 올해도 장마와 폭염으로 배추값이 들썩이자 하루 최대 400톤의 비축 물량 방출 계획을 내놨는데 하지만 쌀은 오히려 추석 전 재고를 사들이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5일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4,035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가량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추석 민생 대책에 가격 할인이 아닌 쌀 수매가 담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길어지는 고물가에 올해 추석 선물 세트 시장은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어찌 보면 씁쓸한 경기 불황의 그늘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300만 원짜리 과일 세트부터 만 원짜리 김 세트까지 초고가와 가성비 선물이 함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대형 백화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초고가 선물 세트를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고물가 상황에도 프리미엄 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었다고 하는데 실제 현대백화점이 최근 5년간 추석 선물 세트 판매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선물 세트를 구매한 고객 10명 중 3명이 고가의 한우 세트를 살 만큼 수요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대백화점은 300만 원에 달하는 한우 세트를 선보이기도 했고 롯데백화점은 산지부터 포장까지 엄격한 기준을 거친 최상위 선물 세트로 구성된 엘프레미에 라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표 상품으로는 400만 원 상당의 영광 법송포 굴비 제품이 있고요. 신세계백화점도 프리미엄 선물 세트인 5스타 물량을 지난 추석 대비 20%가량 확대했다고 합니다. 반면 백화점 외의 유통 채널에서는 가성비를 챙기며 가격대를 낮춘 상품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이마트는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의 100분의 1 수준인 저탄소 인증 사과, 배 혼합 세트 등을 내놨고요. 롯데마트도 만 원 이하 초가성비 상품을 늘리면서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에서도 5만 원 미만의 실속형 추석 선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SSG.com은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3만 원 미만 통조림 세트 매출이 지난해 추석 대비 112% 늘었고 같은 가격대 바디케어 세트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추석 선물 양극화 현상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올해 들어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중간 가격대 선물 세트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네, 장기간 해외 체류에 국내에선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이 복수 국적 노인이 크게 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세금을 내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10년 새에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도 같은 기간 22억 원에서 212억 원으로 9배가량 증가했는데요.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 상당수가 인생 대부분을 해외에서 체류해 국내에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만큼 재정 기여도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정부는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 노인도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방지하고자 적어도 국내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기초연금 시행 전에 방지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 데서 조건을 더 강화해 체류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하기도 했고 또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따져보고자 해외 사례를 조사하는 등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자산과 소득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까 단일 국적 국내 노인보다 더 쉽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쳐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오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일부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살 때 다달이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았는데도 국내에 들어와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평가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국적자라고 지급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건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들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으면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보입니다. 네, 고속도로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서 골치라고요. 네, 담뱃값부터 과자 봉지는 예사고요. 소변이 담긴 페트병부터 기저귀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렇게 고속도로 갓길이나 진출입로, 고속도로상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해마다 8,000톤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쓰레기 처리 비용도 늘어 지난해에만 20억 9천만 원이 투입됐고 2019년부터 5년간 들어간 비용을 모두 합치면 1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도로공사는 상습 투기 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곳곳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신고 포상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시 기준 현재 울산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파악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 등 침수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셔야겠습니다. 대피 권고를 받았을 때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요. 농촌 지역에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요즘 한국 영화 산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네, 대형 투자 배급사들이 돈줄을 죄면서 한국 상업 영화 씨가 마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계에 따르면 CJ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국내 5대 영화 투자 배급사가 최근 촬영에 들어갔거나 준비 중인 영화는 10편가량이라고 하는데요. 2년 남짓한 영화 제작 기간을 고려하면 내후년쯤 대형 투자 배급사가 선보일 영화는 10편가량에 불과하게 되고요. 코로나19 대유행 중 찍어놓고 개봉 대기 중인 이른바 창고 영화들이 소진되면 극장가는 저예산 독립영화 같은 작은 영화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 영화계를 쥐락펴락해온 CJ 엔터테인먼트의 상황이 특히 심각한데요. 제작 중인 영화는 2편에 불과한데 2년 전 촬영이 끝난 악마가 이사 왔다를 제외하면 신규 투자 영화는 단 1편인 셈입니다. 또 회사가 영화사업본부를 축소 재편할 가능성이 큰 만큼 영화 신규 투자 업무는 당분간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배급사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쇼박스 관계자는 사흘을 제외하고 찍어놓은 영화를 다 배급한 상황이라며 작년이나 올해보다 내년 영화 시장이 더 걱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형 투자 배급사들만 지갑을 닫고 있는 건 아닌데요. 중소 투자 배급사 한 곳은 영화 사업에서 아예 철수하고 드라마 사업에 전념키로 최근
결정했다고 하고요. 영화사들은 영화 쪽 돈줄이 마르자 드라마로 눈을 더 돌리는 상황인데 불황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가 더 깊은 위기의 늪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가수 싸이가 최근 본인 콘서트에 군인들을 초대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되고 만다는 이 흠뻑쇼인데 지난 주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이 흠뻑쇼에 초대받았다는 군 장병의 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작성자는 복무 중인 군부대에 싸이 씨가 흠뻑쇼 티켓을 보내왔고 덕분에 부대원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고 썼는데요. 그러면서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준 싸이 씨에게 감사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가수 싸이의 군사랑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지난해에도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된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장병들을 초대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이제 지난 일이기도 하고 값도 톡톡히 치렀으니 하는 말이지만 군번이 2개시잖아요. 한 번 더 다녀온 만큼 위문 공연 출연료를 기부하기도 하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는 모습이네요.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한 대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어제 강의도 안 그래도 경매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주 아직 큰 신어머니를 만들지 못한 신혼부부의 경우에 내 집 마련의 한 방법으로 경매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래서 예고대로 경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주에 걸쳐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부동산 경매를 하려면 그 시스템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요청으로 법원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서 네.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인데요. 해당 부동산인 물건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가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요즘 워낙 서울 또 부동산 시장이 좀 뛰니까 경매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매는 아무래도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겠죠. 네, 맞죠.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경매 물건으로 부동산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를 고려해서 보면 현재 경기 침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도 아직까지 높죠. 그리고 장기적 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경매 건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른 직접적인 부동산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있으며 모아둔 돈이 작아도 기회는 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가 베이스에 있는 경매 투자는 또한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럼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경매 물건은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낙찰 가액도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높고요. 네. 그리고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에는 아직까지 감정가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는 경매의 장점이 꽤 크게 보이는데 이 감정가 대비 경매 대출이 가능한데 감정가는 경매 물건을 법원에서 접수가 되면 먼저 해당 물건을 얼마에 팔 것인가를 법원이 감정가에서 정하게 되는 건데요. 네. 시스템상 한 6개월에서 뭐 길게는 1년, 2년까지의 감정평가 시점과 매각 기일 간의 시간 차이 때문에 감정가가 현재 시세보다 살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경매들은 6개월 전이나 뭐 1년 전의 가격에 의한 감정가가 매겨지다 보니까 지금 시세보다 조금 더 쌀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경매의 장점인데 하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이야기도 많고 특히 권리 분석이 중요한데요. 이 권리 분석에 따라 경매의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매에 도전해보고 싶지만 권리 분석이라는 벽에 막혀서 좌절하는 초보들이 많다는데요.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로 원장님이 도움 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뭐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매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서 쉽게 도전하기는 망설여지거든요. 네. 일단 경매 투자의 가장 첫걸음은 권리 분석인데요. 네. 이 권리 분석은 경매를 통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낙찰자가 낙찰 금액 외에 별도로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입찰하려는 해당 물건지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뭐 등기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전입한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문 용어로 뭐 선순위 세입자라고 하는데 네. 이럴 경우 임차인의 보전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내가 낙찰 금액 외에도 더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런 부분 등을 체크해야 됩니다. 말로 들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한 감정가만큼의 주택의 가치가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실수요자인 척하며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에 부동산을 찾아가서 시세 부분도 내가 찾아야 되고 전세가 잘 빠지는가도 봐야 되고 교통편이나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또한 해당 물건지의 인구 연령대가 어떤지도 잘 살펴봐서 분석을 끝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권리 분석은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순위 세입자 등의 법적인 문제와 시세 조사와 물건지의 대출 가능 금액도 모두 내가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경매에 도전할 때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경매를 처음 접할 때 네. 보통의 사람들이 조금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처음에 무조건 난 싼 걸 할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싸게 사고 싶죠. 네, 싸게 사고 싶죠. 네. 근데 난 싼 걸 할 거야가 아닌 내가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것인지 먼저 판단하는 게 제일 우선 과제입니다. 크게 수익형 부동산과 거주형 부동산, 투자형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은 말 그대로 임대 수익을 노리는 거죠. 여기서 금상첨화로 시세 차이까지 갖춘다면 더 낫겠지만 기본 베이스가 임대 수익에 맞춰져 있다 보니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및 업무시설인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서 모텔, 게스트하우스, 펜션 등의 숙박용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수익형은 나의 거주지와 상관없기에 지역이나 지리적 특성은 덜 받게 되고요. 보유세나 취득세 등 세금 등을 포함한 지출 전반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의 종류가 광범위하다 보니 투자 비용이 적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광범위하게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주형 부동산은 내가 살 집이 되다 보니까 여러 인프라 등과 앞으로 가치 등도 보게 되겠죠. 네.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좋은 집을 사게 얻고 싶은 심리가 발동되는데 문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노리는 물건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눈에 좋으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좋다는 당연하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찰자도 당연히 많아지겠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세나 금매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실수요자가 비싸게 따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과 해당 부동산을 정해놓고 꾸준히 참여를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형 부동산은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지 등의 부동산이나 지역의 뭐 교통망의 뭐 호재 등을 보고 정부의 정책 등을 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부동산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정책 발표 등에 돈이 빨리 해진다는 황금성이 뛰어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장시간 소요될 수도 있기에 충분한 자금의 여력이 있을 시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했으면 그럼 이제 물건지를 살펴볼게요. 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 정한 이후에 어떤 물건이 좋을지 이제 찾아봐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경매에 나온 물건 어떤 게 있는가 보려면 법원 사이트에 가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가장 정확하겠죠.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라고 검색하셔서 사이트를 찾아서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네. 이곳에서 매각 예정된 경매 물건들과 경매 매각 결과까지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매각 예정된 물건들을 그 날짜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게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매각 물건 명세에서 현황 조사서, 감정 평가서, 사건 산세 조사서도 잘 볼 수 있어서 대상 물건에 대한 자료 등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고요. 네. 매각 결과 검색에서는 매각 대금 등 현재 경매 추이 등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설 경매 사이트로 부동산 태인
옥션원 같은 사이트들도 제 기준에서는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포털 사이트 저희가 예전에 한번 경매 방송할 때 제가 네이버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네이버하고 사설 경매업체하고 이게 종료되어서 지금은 다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물건지 3개까지는 무료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KB 부동산 사이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사이트 등에서 부동산 시세 등을 확인하고 참여하면 더욱더 좋을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물건지를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직접 물건을 좀 보러 그 집을 보러 나가봐야 하나요? 보러 가기 전에 먼저 네. 권리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경매가 아나운서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네. 때 있잖아요. 경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 권리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주를 이루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은 정말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니 근데 저 어려울 것 같아서 집에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봤거든요. 네. 등기부 등본을 봤어요. 네. 근데 시작부터 용어부터 그냥 다 어려워서 네.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날 때쯤 되면 네. 아나운서님께서 아마 KBS 아나운서 중에서 제일 경매 잘하는 사람 정말요? 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잘 듣고 따라와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이해하고 경매에 대한 어려움은 오늘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이제 없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경매 권리 분석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바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등기부 등본을 보고 네.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란 네. 말 그대로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인데요. 이게 등기부 등본을 떼본다고 해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일단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건물에는 건물 등기부 등본이 당연히 있겠죠. 토지에는 당연히 토지 등기부 등본이 있고 네.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2개의 등기부 등본이 다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물로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요. 이런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의 3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용어가 어려워요. 갑구, 표제부, 을구 모르겠어요. 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공식이라 외우시면 될 거고요. 네. 그 등기부 등본을 떼면 종이잖아요. 네. 이런 종이에 표제부라는 이렇게 한 박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갑구라는 한 박스가 있고 을구라는 한 박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좀 더 그렇게 이해하기 돼 있네요. 편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표제부부터 나오잖아요. 네. 이 표제부에는 건물과 토지에 관한 재반 사항이 관련된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건물 면적, 그리고 전용 면적, 토지 지목, 대지권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갑구, 을구만 주의 깊게 보고 표제부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근데 표제부도 중요하니까 꼭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갑구, 을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데 앞서 얘기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게 네. 건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경매기입 등기, 담보가 등기입니다. 이 중 가장 앞순위 것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갑구에는 그러니까 아까 표제부가 나왔죠, 등기에. 네. 그다음에 갑구가 나오는데 갑구의 이 박스 안에는 소유권 이전,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 결정 등기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순서대로 등기한 순서대로 접수일자와 순위번호가 나오므로 권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건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인데 위에서 말한 갑구와 마찬가지로 경매 진행 시 순위번호와 접수일자가 빠를수록 권리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1순위가 소유자이고 2순위가 건저당권이라면 경매에는 2순위인 건저당권이 1순위겠죠, 당연히. 그래서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부동산 거래가 없었던 분들은 분명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등기부 등본을 처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려워요. 그리고 네. 말소 기준 권리를 따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등기부 등본 보는 순서대로 찾아야 하니까 초보자분들은 10번
정도 볼 때까지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네, 저 지금 한 번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위에서 잠깐 언급한 사슬 경매 제공업체 있죠. 두 번 말하면 안 되잖아요. 광고니까. 그래서 그런 사이트 등을 활용하거나 네. 포털 사이트 좀 전에 제가 다음이라고 말했죠. 다음에서 경매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포털 사이트는 무료고 그리고 사설 제공업체의 금액도 진짜 얼마 안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바로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설 사이트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경매가 나와 있으면 이걸 클릭을 딱 하고 들어가면 네. 방금 말한 이 사이트에서 권리 분석을 다 해놔 있어요. 믿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확인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등기부 현황이라고 해가 한 중간쯤에 해당 물건지 주소가 나고 중간쯤에 등기부 현황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표에다가 맨 앞줄에 말소 기준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그들이 분석해 준 건 믿어도 되는 거죠? 네, 믿어도 돼요. 그런데 혹시나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분석해 준 걸 못 믿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오늘 제가 좀 전에 방송했던 것대로 네. 순서대로 보시면 그제서야 보여요. 그러니까 표를 먼저 보고 네. 보시면 제일 나아요.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지금 세모전 가족들이 다 같이 듣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게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좀 복잡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사실은 좀 경매를 많이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걸 노리는 경우도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조금 피해야 됩니다. 일단은 세입자가 경매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보다 네. 먼저 전입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전입신고를 마친 날 자정부터 대항력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다면 선순위의 세입자가 되는 건데요. 즉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경매의 집이 팔리더라도 후순위인 은행 등의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을 받거나 기존 계약 기간 동안 그대로 살거나 네. 그리고 배당에 참여했지만 일부 보증금이라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배당금을 100% 회수할 때까지 그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고 그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초보 때에는 아무리 유찰이 많이 되어서 최저 입찰 금액이 낮아도 이런 네.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물건지 경매는 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 초창기에는 세입자가 없는 주택부터 경험해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렇게 잘 살펴보고 고르신 이후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임장을 나가야 하는데요. 임장에서 살펴봐야 할 것들 경매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등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2037님이 너무 어렵네요. 라고 제 마음과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한번 등기부등본 뽑아보시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무료로 분석해준다는 세 건까지 포털 사이트. 네, 포털 사이트 한번 해서 네. 오늘 방송 다시 듣게 하시면서 한번 다시 따라와 보시면 바로 보일 거예요. 네, 그러면.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경매에 뛰어들기 전에 제일 중요한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임영훈의 홈.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2373님이요. 저는 전세 계약 만료 후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경매에 직접 참여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셨어요.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쵸. 근데 조금 좋은 말은 심적으로 힘들지만 지금 이분이 마지막에 제가 경매에 직접 참여하는 게 중요할 거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계획이 있다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도 되는 게 오히려 좋은 기회로 좋은 만들 수도 기회라고 있다라는 생각이 말씀이신 됩니다. 거죠. 첫 번째는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배당을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죠. 네. 배당을 참여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일단 이분이 지금 어디에 사시는가는 모르지만 전세로 수도권이나 서울이라면 보증금의 금액이 크죠. 근데 그렇죠. 이 큰돈의 보증금이 선순위에 있는데도 이분이
원래 집주인이 후순위의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의 저당이나 감료 등으로 인해서 경매로 집이 넘어갔다면 이 집주인의 상황은 그냥 저희가 유추하기에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끝나도 어떤 사람이 이 집으로 들어올까요? 후순위로? 그러면 이분은 전세금을 돌려 못 받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경매에서 이분이 선순위 세입자라면 네. 어차피 낙찰 받은 사람이 이분의 전세금을 다 줄 때까지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 종료일 전까지, 그래서 배당 종료 종가일 이전까지 배당을 먼저 신청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 전세금이 올라가는 시기 있잖아요. 전세금이 그쵸. 올라가는 시기에는 어차피 이분이 빠져나가지, 선순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명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한테 네. 돈을 돌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전세 만기일까지 계속 살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참여를 한다는 기준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천원의 기회라고 했잖아요. 제가 좀 전에 아나운서님께 하고 방송하면서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라고 했죠. 네. 초보자들은. 왜냐하면 낙찰받은 사람이 선순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배당을 처음에 신청하지 않고 내가 낙찰한다고 있으면 적었던 투자자가 얼마의 전세로 들어갔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금 자기가 혼자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낙찰 가액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혼자 이 전세금을 알고 낙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5230님이 최저가와 감정가 사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게 좋은가요 하셨는데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열심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짠테크 SS 돈 되는 라디오 서영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게임 이야기 할 거예요? 예, 오늘은 온라인 게임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네. 온라인이라고 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가상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사회가 구성되면 꼭 즐거운 일만 일어나진 않아요. 뭐 즐거운 협동의 경험 외에도 분쟁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오늘은 그 분쟁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도 한국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진 굉장히 특이하고 유명했던 가상 세계 속에서 마치 실제처럼 정치 경제적 분쟁이 벌어났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은 들어보셨을 오늘의 이름은 바츠 해방 전쟁입니다. 게임 이름이 바츠 해방 전쟁인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보통은 게임 이름으로 보통 소개를 많이 네. 하는데 이 오늘 얘기할 바츠 해방 전쟁은 게임 이름이 아니라 사건 이름이에요. 네. 바츠 해방 전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2004년에 한국 온라인 게임이죠. 리니지 2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말로 바츠 해방 전쟁이 쓰이고 있고 왜 바츠 해방 전쟁이냐면 이제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굉장히 서버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서버 이름이 바츠 서버였어요. 네. 그래서 바츠에서 일어난 해방 전쟁이다라고 부른 건데 사건이 워낙 규모도 컸고 또 영향력도 굉장해서 마치 역사적 사건 같잖아요. 네. 그것처럼 실제 이건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전쟁이란 이름이 붙어버렸고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이야기된 게 아니라 해외 정치학계에서도 이건 연구 주제다라고 해서 몇 편의 논문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었을 때는 실제 역사 속의 전쟁 같지만 이게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먼저 게임의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 리니지 2라는 게임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MMORPG. 쉽게 말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마을 안에서 거래도 하고 나가서 사냥도 하고 그런 게임입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세계에 모여서 전투하고 사냥하고 또 장비 거래하고 이제 이런 모험과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게임인데, 이런 게임들에는 기본적으로 좀 약육강식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캐릭터가 레벨이 높고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곧 법이고 정이다 하는 약육강식의 구조가 있죠. 뭐 현실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게임이니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강력한 캐릭터, 강력한 장비 다 갖고 싶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얻으려면 게임을 정말 오래 하면서 오랫동안 레벨업을 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모아서 뭔가 강화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게임 안에서 골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물약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든단 말이죠. 소위 말해 많은 시간과 자원의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디를 보느냐? 똑같은 사냥터를 가더라도 어디가 장비가 잘 나오더라. 소위 말하는 효율 좋은 사냥터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겠죠. 네. 그래서 내가 똑같이 하루에 2시간을 해도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명당 자리는 언제나 사람들이 붐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당 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 1대1의 싸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 게임들에는 길드, 혈맹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그룹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 그룹들이 처음엔 그냥 친목으로 모여요.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하다가 우리가 뭉쳐서 이 사냥터를 독점해버리면 어떨까? 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이익 집단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뭔가 이득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데, 네. 아니 게임 속의 골드나 아이템이 이득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네, 리니지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예, 굉장히 유명하고 예를 들어 게임 안에서 남들이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욕망이 그렇잖아요. 저걸 내가 게임 안에서 얻으려면 몇 시간을 써야 되고 잠도 못 잘 텐데 현금 얼마에 살 수 있다면? 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구미가 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템들을 이용자들이 진짜 현금을 받고 거래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뭐 이른바 현질이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서도 출발하기도 하죠. 현금으로 게임 속의 아이템을 거래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이 얘기는 어디로 가냐면, 게임 속의 아이템이 그전에는 장난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갖고 노는데 쓰는 거였는데 네. 일종의 현금과 교환될 수 있는 현실의 가치를 지닌 뭔가가 돼버리면서, 아까 얘기했던 사냥터가 원래는 그냥 아이템 잘 나오는 곳 정도로 재밌게 받아들였던 것이 이 아이템이 현금이 되면서부터는 일종의 공장처럼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정말 아이템이 잘 나오는 명당 사냥터는 실제 현금의 이익이 되는 공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제 장난이 아닌 겁니다. 말 그대로. 진심이죠. 예, 현금이 나오는 곳을 차지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어떤 혈맹들이 나오냐면 다른 사람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 여길 막아버리고 우리 혈맹만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과 골드를 독차지하자, 이걸 실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게임 안에서 사냥터 독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 독점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혈맹 사람들을 경비병으로 세워요. 그리고 우리 길드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로 하고, 말로 안 들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척살이라고 해서 캐릭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차단을 해서 독점을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네. 게임사가 좀 직접 나서서 이들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게임사가 이렇게 나서게 되면 네. 이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자신들의 규율을 만드는 게 또 이런 온라인 게임의 재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사회, 하나의 규칙을 게임사가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세워버리면 이 사회가 가짜라는 게 티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게임의 재미가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사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켜버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혈맹들도 생각해보니 아니 우리도 저걸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이 점점 보편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얘기한 바츠라는 서버에서는 아예 이제 혈맹들도 파워가 있겠죠. 소위 말하는 네. 강대국이 있고 이제 중소국가가 있을 텐데 몇몇 상위 혈맹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센세이션한 사냥터를 우리가 독점을 하자라고 해서 완전히 거기를 차단하고 자기들끼리 레벨업을 하게 되고 낮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중소혈맹들은 거기를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계속 레벨업을 하고 아이템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좋은 데는 상위가 갖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길에 나가서 다람쥐만 잡아야 되는 거면 이 길드 간의 격차는 점점 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벌어지겠죠. 예, 이제는 따라잡을 수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똑같이 이용료 내고 게임하는 건데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네. 왜 뭘 잘못해서 저기를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점차 화를 내면서 불평과 불만이 누적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게임사가 제재를 안 했어요. 이용자들이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용자들은 정말 들고 일어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게임이니까 뭔가 나도 싸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상위 혈맹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중소혈맹 소속 사람들은 불평불만 투덜투덜하면서 저랩용 사냥터에서 그냥 계속 이걸 왜 하고 있나라고 투덜투덜거리는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상위 혈맹들이 연합을 해서 사냥터를 독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주 작은 신생 혈맹 하나가 사소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 사냥터 현장에서. 뭐 이런 거겠죠. 아니 이거 왜 니네만 해? 이게 법이야? 이런 식으로 말싸움이 오가다가 말 그대로 플레이어 킬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히 우리에게 덤벼? 라고 상위 혈맹들이 소위 말하는 피해 복수전을 펼친 거예요. 네. 아주 다 멸절을 시켰다고 하죠. 이러면서 다른 중소혈맹들이 저게 저 혈맹만의 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야 이제 참을 수 없다. 소위 말하는 들불 같은 반란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소혈맹들이 뭉쳐서 이 사태를 그냥 둘 수 없다. 우리는 싸워서 이 서버의 정의를 되찾겠다라는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리니지 같은 경우는 성이 있어요. 도시를 끼고 있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을 점령할 수 있거든요. 혈맹이.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성 안에서 일어나는 뭐 물약이나 음식, 아이템의 거래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 세금을 점령한 혈맹이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을 놓고 싸우는 게 다시 말해서 경제력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일 텐데 이 상위 혈맹들이 독점하고 있는 몇몇 성에 중소 혈맹들이 공격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부터 전쟁이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소위 그래서 상위 혈맹과 중소 혈맹 연합이 크게 붙기 시작하는 이때를 1차 바치 해방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라디오를 켜신 분들은 아니 이게 무슨 역사 이야기인가 하실 것 같아요.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은요 해외 정치학계에서도 연구됐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 게임 리니지 유저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바츠 해방 전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상위 혈맹 연합이 굉장히 강력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중소 혈맹들이 어떻게 맞서서 싸웠어요? 이게 말이 맞서 싸웠다이지 사실은 일방적으로 밀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네. 이런 게임들의 경우에는 레벨이 한두 개만 높아도 아예 공격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격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의 전투를 묘사한 글들을 보면 게릴라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다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숫자가 적을 때 가서 막 때리고 몰려오면 도망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걸로도 도저히 커버가 되지 않는 격차가 커서 네. 중소혈맹 연합이 거의 패배하는 게 기정사실이었는데 참 이게 역사 얘기 아까 하셨지만 역사랑 참 비슷한 게 뭐냐면 이 자기들끼리 일종의 독과점 혈맹을 맺었잖아요. 연합을 해서 네. 이 중에 한 연합이 삐집니다. 그러니까 사냥터 문제 뭐 이런 얘기를 오고 가다 삐져서 갈라서게 되면서 네. 이 사람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소혈맹 연합에 붙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고레벨의 강력한 아이템을 가진 캐릭터들이 갑자기 중소혈맹 연합에 확 달라붙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이건 해볼 만한 상황이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네. 두 번째로 이 당시 리니지2 플레이어들이 지금도 기억하는 건데 이제 각 서버마다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문이 나붙기 시작을 해요. 지금 바츠 서버에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 합쳐서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글이 꽤 호소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서버에 있는 사람들이 참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서버라는 게 다른 서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캐릭터는. 그러니까 세계가 다른 거예요. 네. 마치 멀티버스처럼. 그러면 내가 이 서버에서 레벨이 100이라고 하더라도 바츠 서버에 가려고 하면 거기에 새 캐릭터 1레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재미도 네. 없고. 근데 사람들이 이 경문에 약간 호응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바치 서버에 1레벨 캐릭터를 만들어서 다 나도 참전하겠어라고 몰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려오면서 사냥터 독점을 맞서서 우리는 해방을 하자라는 움직임으로 내복단이라는 조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버에 있던 이 고수들이 네. 그 경문을 보고 네. 마음이 이제 좀 돌아서서 이 바츠 서버로 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자기 캐릭터를 못 갖고 오니까 아, 1레벨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요. 네네. 근데 내복단이라는 게 설마 진짜 내복 입은 사람들의 모임은 아닌 거죠? 저희가 뭐 화면 뒤에 있는 사람이 내복을 입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는 뭐냐면은 아까 1레벨 캐릭터를 다시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이때 기본적으로 주는 아주 그 넝마 같은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아래 위를 합치면 내복 같아요. 그래서 내복 아래 위 한 벌에 단검 하나를 들고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수백 명씩 1레벨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맞서겠다라고 보니까 이걸 이제 내복단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아니 근데 1레벨이면은 네. 사실 전쟁에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백 단위로 몰려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왜 인해 전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레벨 캐릭터를 향해서도 어쨌든 공격 한 번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다 보니까 죽는다고 진짜로 죽는 건 아니어서 네. 죽었다 또 부활을 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네. 1레벨 캐릭터 수백 개가 적의 진군로를 막아버리면 그만큼 시간을 지체시키고 또 상대도 지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냥 인간 방패 역할로 계속 인해 전술 같은 거네요. 네, 정말 인해 전술로 밀어내기 시작을 하고 뒤에 있는 강력한 캐릭터들이 공격을 하면서 점차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러면서 상위 혈맹 내부에 일어난 분란 아까 말씀드린 네. 그것들로 인해서 전세가 크게 기울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세금이 높았던 수도격의 도시가 있거든요. 아덴성이라고. 이 공성전에서 중소혈맹 연합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점령하자마자 이제부터 아덴성의 세금은 0%입니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1차 바치 해방전쟁이 중소혈맹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죠. 진짜 이 시간에 게임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네. 현실 세계를 너무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현실 사회의 혁명 같은 전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씁쓸하게 혁명스러웠던 점은 혁명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모두에게 사냥터를 공평하게 개방하고 세금을 0%로 매기면서 해방의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소혈맹들도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많은 무기를 잃고 물약도 많이 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소모된 아이템과 골드를 채워야 된다. 그러면 사냥터가 필요하다. 근데 이 사냥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또 관리를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나오면서 중소혈맹 중에 일부가 다시 사냥터 독점을 하는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현실 속의 역사랑 너무 비슷하네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당시에 이러려고 혁명했네란 말이 여기서 나오기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돌아가면서 결국 이 분란을 틈탄 원래의 강력했던 그 상위 혈맹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분율된 이 혁명단들을 물리치고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정말 놓고 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봤던 어떤 혁명의 순간들 있죠. 그러니까 한순간 딱 해방을 맞았지만 다시 어느 순간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역사의 흐름과 굉장히 닮았는데 이게 왜 닮았나를 생각해 보면 아이템과 골드라는 게 어느 정도 현실의 가치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게임이 아니라 그냥 현실의 이득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과 똑같은 정치적, 경제적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라고 하면 이거는 현실에서 일어난 사회적 사건들과 유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당시에 보면서 프랑스 혁명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너무 유사하죠. 소수의 상위 계급이 많은 특권을 독점하고 있었고 이런 체제에 불만을 품은 피지계 계급이 봉기를 해서 혁명에 성공했지만 성공 이후에 분열을 하죠. 그리고 이런 속에서 나폴레옹 같은 독재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조건을 만들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바치 해방 전쟁 얘기를 가져온 건 혁명 전쟁 자체보다 이건 씁쓸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까 말씀드린 내복단의 이야기가 참 가슴에 남았기 때문이에요. 남의 서버에서 자기 이득될 일도 없는데
그냥 내복 아래 위 한 벌에 칼 한 자루 들고 야 내가 이거를 난 정의라고 믿어라고 뛰어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 바치 해방 전쟁이라는 사건을 정말 사이버 역사로 기억하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얘기를 떠나서 뭐 가상세계 혁명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그 내복바람의 게이머들은 무슨 마음으로 1레벨 캐릭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쓰러졌는가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성환님이 저도 그 당시에 내복단 일원이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참전자들의 수기가 늘 필요하죠.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